안녕하세요.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홀시아버지와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젠 평범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참 극과 극의 삶의 이면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죠. 이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난 날들을 떠올리려니 벌써부터 눈물이 차오르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젠 과거는 안 보고 미래만 내다보고 살고 싶으니까요. 그저 동네 닭갈비집에서 서빙하고 그릇 닦으면서 욕심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어쩔 땐 심심하긴 해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지 않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라고 믿으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사업 같은 건 해보지 않으셨고 착실하게 매달 적금 부어가면서 사는 그런 부모님이셨죠.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냐고 오히려 고지식하단 얘기를 들으셨으니까요. 그런 부모님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역시나 지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공적이셨어요. 우리 예쁜 딸, 갖고 싶은 장난감 없어? 말만 해. 아빠가 다 사줄게. 이렇게 진짜 장난감을 갖고 싶을 때는 안 사주시던 장난감도 사업을 하신 뒤로는 말만 하면 그날 바로 사주셨을 정도였죠. 자주 놀아주지는 않으셨지만 외식도 자주 했고 비싼 옷도 사주셨죠.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찍었던 몇 안 되는 사진이 있는데 너무 멋진 원피스를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면 너무 슬퍼져요. 앞으로 어떤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부유했던 생활은 아주 잠시였어요. 아이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여보 말 좀 해봐.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다른 놈이면 몰라도 그 놈이 그럴 줄은 몰랐어. 동업자였던 친구가 갑자기 사업 자금을 가지고 도망갔대요. 아마 부모님은 그분을 믿고 모든 자금을 그분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여서 정말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던 거죠. 얼마나 심했냐면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회사 돈만 빼돌린 게 아니라 아버지 명의로 이런저런 대출을 받았고 사채까지 썼나 봐요. 그러니 더 이상 감당이 안 됐던 저희는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는 중학생이 되기 이전이었어요. 한창 사춘기가 오기 전이었죠. 그래도 처음에 부모님은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일단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빚이었지만 그래도 딸이 있으니까 견뎌내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은 한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 한 2, 3년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한날 한시에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제게 벌어진 것이죠. 저는 그날 감기약 같은 걸 먹고 있었어요. 몸에 열이 나서 조금 기분이 축 처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약만 사다가 먹었는데 열이 떨어졌다가 오르곤 해서 약사님이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던 터라 약을 여러 개 주셨어요. 물을 꼭 많이 먹어야 기침이 낫는다고 하셔서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려야 했어요. 그날도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 오느라 밤에 억지로 깨어났어요. 약사님이 쥐어준 그 약들 때문에 온몸은 더 나른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워있는 모습이 평소 같지 않다는 생각은 했지만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거실에 번개탄을 피워 놓으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매캐한 연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저는 눕지 않고 벽에 기대고만 있었고요. 아니, 그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는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아요. 무서웠고 외로웠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제가 부모님을 깨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수없이 생각해요.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죽다니,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일들을 다시 꺼내려니 다시 또 마음이 울적해지네요. 너무 끔찍한 그날의 일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빚만 독촉받게 돼서 정말 부모님을 따라 죽고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셨던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였죠.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죽었을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웠을 테니까요. 선생님은 저를 살갑게 대해주셨지만 가정이 있는 분이셨고 저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잠자리와 먹을거리는 제공해 주셨지만 결국 부모님의 빚은 제가 다 갚아야 했어요. 사채를 쓴 탓에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려웠죠. 매일 찾아오는 그 깡패들에게 저는 그저 빚을 안 갚는 못된 아이였을 뿐이었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사채업자들과 깡패들에게 납치될 뻔했던 적도 많았어요. 모든 게 다 불법적으로 행해졌으니까 저 같은 인생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숨겨주셨지만 어떻게 알고 학교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니년이 그 집 딸년 맞지? 니 애미애비 어딨어? 니년의 애미애비는 우리 인생 망쳐놨는데 니년은 이렇게 학교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저는 친척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생활비로 살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엔가 저는 그 사채업자들에게 사정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죽을 때까지 돈을 갚겠다고. 어차피 그들은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었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의 사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중간에 어디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야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많은 돈을 제가 평생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채업자에게 끌려갔어요. 저도 그때쯤에는 자포자기하게 되더군요. 될 대로 되라 하고요. 그렇게 사창가로 끌려갔어요. 포주가 있고 저와 같은 처지의 언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안에서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어요. 몸을 판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그 안에 있다 보니 그 일을 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처음엔 더럽다고 생각해서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는데 하다 보니 면역이 되더군요. 나중에는 제발 멀쩡한 남자만 오게 해달라고 빌게 될 만큼 모든 게 무뎌졌어요. 그 언니들 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화장도 더 진해지고 더 돈 많은 남자를 찾게 되고.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계속 빚만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5년을 보냈어요. 저의 몸과 마음은 손님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너덜너덜해질 대로 넝마가 되어 있었죠.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어요. 노예처럼 일만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아가씨들의 옷을 한꺼번에 세탁해서 가져다주는 세탁소 직원과 말을 트게 됐어요.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그 세탁실이었거든요.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좀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는 걸 그 직원이 본 거예요. 민망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도 결국 다른 남자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의 몸을 만지고 싶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 더 반복됐어요. 이상하게 제가 울 때만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인연인가 봐요. 어느 날에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나랑 엮이면 힘들어질걸?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언니들의 말투를 따라 하다 보니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돈도 없나 봐. 왜 날 보러 오지도 않아? 저는 그가 왜 내 몸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오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세탁실에서 만나면 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제게 관심을 주면서 말이죠. 내가 궁금하지 않아? 제가 그런 말을 하면 100에 100이면 다 가게로 와서 저한테 추근거리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제가 아무리 꼬셔도 넘어오지 않는 남자인가 보다 생각하니 더 장난을 치고 싶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안 넘어가요. 제가 아무리 옆으로 가서 꼬셔도 이 남자 저한테 철벽을 치더군요. 얼굴은 잔뜩 긴장했는데 저한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좀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 남자한테 그런 장난은 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이렇게까지 된 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빚이 어마어마한 것도 다 털어놓았죠. 언니들은 돈 많은 남자 한 명만 꼬시면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그런 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죽지 못해서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 남자가 뭔가 결심했다는 얼굴로 세탁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왜? 오늘은 나랑 있으려고 결심하고 왔어? 저는 그의 눈빛이 뭔가 이상해서 농담을 했어요. 아니, 널 데려가려고 왔어. 뭐? 뭐라고? 돈이 많은가 보네? 저는 그를 가소롭게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의 표정은 더 굳어졌어요. 네가 저번에 말했잖아. 돈 많은 남자만 만나면 이 생활 청산할 수 있다고. 그건 그렇지. 근데 그 돈이 상상을 초월해. 아까 현금으로 포주가 달라는 돈 줬어. 넌 이제 자유야. 저는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너 나 갖고 장난치지 마. 안 그래도 이 생활 내 팔자 정말 거지 같으니까. 가게들을 다 팔았어. 아니 왜? 나 때문에?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가 성실한 세탁실 직원인 줄 알았지. 세탁소를 여러 개나 운영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근데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얼른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얼른 그 가게에서는 벗어나야 했어요. 저희는 두 손을 꼭 잡고 도망을 갔어요. 정말 거기 있는 물건 하나도 챙기지 않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저희는 사실 모든 금액을 정산한 건 아니었어요. 포주에게 적당히 돈을 더 찔러주고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망을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엄청 뛰었어요. 바깥 공기는 정말 상쾌하더군요. 도망가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설렜고요. 그가 가자고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의 고향으로 가서 터를 잡았어요.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다 정리했다더군요. 저를 위해서요. 저는 그가 저에 대한 사랑이 확고하다고 느꼈어요. 온갖 변태 같은 남자들을 다 만나봤지만 이 남자는 정말 제 손만 잡아도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래도 저는 그와 첫날 밤을 갖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제게 잠자리를 요구하지도 않더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이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고요. 촌에는 나이 드신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와는 20살 안팎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다 일찍 결혼하셨대요. 저희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는 걸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를 무척 아껴주셨죠. 남편은 제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같이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온 걸로 말하더군요. 저도 그게 편해서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아주 서서히 서로에게 녹아들어갔던 것 같아요. 특히 잠자리가 그랬어요. 사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일로서 억지로 잠자리를 가져섰던 터라 남편의 몸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사랑이 커지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미소로 잠자리를 갖게 되더군요. 하나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새롭게 느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가지 않아서 딸도 태어났죠. 그때 산부인과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던 그날들이요. 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날 위해 산다면서 왜 날 버리고 갔는지. 게다가 저는 그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사랑할 용기가 없어.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남편은 유서 한 장만 남겨놓고 하늘로 가버렸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세탁소라는 게 그다지 큰 돈은 벌지 못해도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가버리니 너무 허망하더군요. 그렇게 갈 걸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가 왜 죽음을 선택하는데 다른 내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나 모르게 여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돈 문제가 얽혀 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남편이 죽은 이유를 밝혀내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그냥 따라 죽고 싶었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사창가에서 저를 빼주었을 때처럼 그냥 아무것도 다 필요 없었어요. 밤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삶이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까?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가 버리는 걸까? 내게 문제가 있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냥 힘들어할 수만은 없었죠. 저보다 더 저를 챙겨주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하려고 노력했어요. 오직 딸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딸과 셋이서 살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저를 예뻐해 주셨죠. 문제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뒤에서 허리를 감싼다거나 귀에 속삭인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도 제게 스킨십을 자주 했어요. 목이 길게 늘어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을 때면 제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기도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사실은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여자들을 돈으로 사는 곳에 다녀오는 것 같았죠. 단란주점이나 마사지방 같은 데에 가는 걸 저는 눈 감아 주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있으면 결혼을 하라고 해도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만지려던 일도 있었어요.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놀라서 시아버지 손을 엄청 세게 뿌리쳤죠. 그 순간 제가 사창가에 있었던 여자였다는 게 고통스럽게 다시 떠오르더군요. 술 취해서 제 몸만 더듬던 그 못된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손을 세게 뿌리쳤는데도 그날 이후로도 시아버지가 저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날에는 개처럼 냄새를 맡기도 하더군요. 더군다나 시아버지는 셋이 살면 살수록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외모도 많이 가꾸시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차림을 하셨어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시아버지가 아들 대신 잘해주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하고 말았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딸이 학교에 가고 없을 때였어요. 제가 일하는 세탁소로 오시더니 문을 잠그시더군요. 왜 문을 잠그냐 했더니 할 말이 있다더군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아버님, 할 말이 뭐예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단다. 네?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털어놓는 비밀은 정말 놀라웠어요. 남편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풀리더군요. 너를 사창가에서 풀어줄 때 그 돈들 다 내가 마련한 거란다. 네? 그럴 리가요. 아니, 왜요? 나 기억 안 나냐? 네 가게 단골이었잖아.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업장이 무너지더군요. 이게 무슨 막장 사연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애 아빠가 힘들어했던 건가요? 애 아빠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내 아들에게 그 사실을 다 털어놓았어. 그런데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사랑이나 그런 것보다는 너무 안 되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아들을 시켜서 일부러 저를 그 안에서 빼준 거였어요. 제가 마음에 불쌍해서요. 그럼 처음부터 아들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애 아빠가 무슨 죄예요? 왜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를 생각해서 빼준 것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알고서도 내 아들 녀석이 내게 욕심을 부리더구나.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이건 정말 나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야. 저는 시아버지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제는 자기랑 살자는 거였어요. 여기서 사는 게 창피하면 다른 데 가서 다시 살림을 차리자더군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집문서와 통장들을 보여주었죠. 제게 다 넘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지 스스로 모르죠? 지금 장난으로라도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우습죠? 그런 데서 일한 여자라서 우습게 보는 건가요?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곤 잠겨있던 세탁소 문을 열고 시아버지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마음 같아선 뺨을 한 대 치고 싶을 정도였죠. 저는 그날 이후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평생 늙은이 소원이라는데 그냥 같이 살아만 달라는데 어려울 게 없을 것 같다가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만 같아서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시아버지의 재산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했던 것도 흔들리는 이유였어요. 딸에게 그 유산들을 다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시아버지는 다 늙었으니까요. 너를 건드는 일은 없을 거야. 그냥 옆에서 잠을 같이 자기만 해. 그러면 제일 큰 땅을 딸의 이름으로 하나 넘겨줄게.
저는 절망했어요. 딸애한테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어차피 제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딸은 대학도 보내줘야 하고 유학도 보내줘야 했으니까요. 그러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도 딸애는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딸 위해서 정말 꼭 하나 넘겨주세요. 저는 결국 시아버지와 거래를 하고 말았어요. 땅을 하나 가져오면 밤에 도망을 가든가 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때쯤 딸애가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사실식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작은 결혼식이라도 올리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만 찍어두자고 했죠. 동네에 소문나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사진만 찍자는 제 말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실을 딸애가 알게 된 거예요. 사진관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아버지와 팔짱 낀 저를 보더니 기겁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도망가는 딸을 따라갔어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싶었어요.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쫓아갈 수가 없었죠. 어차피 사진 찍는 건 물 건너갔어요. 시아버지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저 앉아있더군요. 그런데도 제 눈에는 그게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웨딩드레스를 벗고 그 사진관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어요. 딸애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너무 불안했어요. 딸애가 나를 격렬하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이 소름 돋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딸애는 자기 방에서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채로 죽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이제 딸까지 저를 떠났으니 저도 따라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집으로 온 시아버지가 저를 말리더군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배 쪽으로 칼이 스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치료를 해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19를 부를 생각도 없었어요. 딸애가 죽은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죽은 딸애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시아버지가 바닥에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다 내가 노망이 나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시아버지는 뭔가 크게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결국 시아버지도 얼마 안 가 병상에 눕게 됐어요. 아들내미도 손녀도 다 본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시아버지를 아주 차갑게 대했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털어놓는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너무 불쌍했어. 그런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어. 내가 잘 대해주고 평생 내 색시로 받아들이려 했지. 네, 색시요? 그래. 사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시켜서 널 거기서 꺼내게 한 거였어. 다 아들놈 때문이야. 아니, 그래도 결혼까지 했는데 정리하셨어야죠. 지금 이런 말해서 뭐해요? 지금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나도 알아. 나도 잘 안다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구나.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일수록 괴로웠어. 은희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걸 꼭 죽기 전에 말해주고 싶었다 이 말이야. 시아버지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들 부부가 잘 사는 걸 보고 싶다가도 마음이 또 오락가락했다니 촌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시아버지가 시킨 일이더군요. 사실은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쯤 두 분이 엄청 크게 싸웠다고 시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창문 너머로 훔쳐보는 걸 아들이 눈치챘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셨다니. 아마도 그 이후로 남편은 마음의 병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시아버지가 그런 사실들을 알면서 계속 속여왔으니까요. 저는 시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트렁크에 짐을 쌌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늙은이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니 시아버지가 죽든 말든 신경 쓰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런저런 도시들을 지나쳐 발길이 닿는 곳에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얼마 전 시아버지가 있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가지 않았어요. 알 수 없이 눈물만 흘러내리더군요. 나중에는 변호사가 찾아와서 마지막에 제가 운영했던 세탁소와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과 땅들을 상속하셨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도 기쁘기는커녕 아직도 마음이 무겁기만 하네요. 그 재산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오늘도 저는 그저 식당 일을 하는 아줌마로 살고 있어요. 그 재산들은 무서워서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죠. 하늘나라로 먼저 간 남편과 딸애가 요즘 유난히 더 많이 생각이 나기만 하네요. 그래도 속안의 얘기를 다 꺼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